250페이지 증거보전의 요건의 1번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다 법조문입니다. 184조 보면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증거보존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 바로 수소법원에서 증거조사가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왜? 지금은 증거물이 있는데 수소법원에서 이제 1회 공판기후로 제1회 공판기일 때부터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증거물이 없을 수가 있어. 멸실돼 버릴 수 있어. 그런데 뭐 썩는 물건이라든지, 그죠? 증거물인데 이게 썩는 물건이어가지고 지금은 쌩쌩한데 그때는 썩어가지고 없어질 거라든지, 또는 뭐 바로 증인의 사망이 임박했다든지, 또는 해외 이주, 증인이 지금 해외로 이제 이민 갈 생각이야. 근데 1회 공판길이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민을 안 가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또는 갔는데 미국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이런 경우들. 바로 여러분이, 근데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끝에 보니까 우리 가로에 진술 거부 및 번복이란 말이 있죠. 자, 이거야. 바로 그때는 진술을 거부하게 될 것이 염려되거나 또는 진술을 번복할지도 모르고 있잖아.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대로 말해. 근데 그때 되면 뭐일 건데 두려움 때문이라든지 뭐 회유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어. 이런 경우도 바로 증거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증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른바 증명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증거조사가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명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른바 진술 거부나 번복도 그래서 증거 사용의 곤란에 포함된다는 거. 다음, 다행히 여기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는 출제 안 돼. 근데 강학상, 여러분 이게 강의 편의상 이런 경우들이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술 거부 및 진술을 번복할 바로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이런 경우도 이른바 증거 사용의 곤란에 포함되니까 증거 보존의 필요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은 증거물의 멸실이나 증인의 사망 임박, 해외 이주, 이런 것들이 강의를 듣는 데는 가장 쉬운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기적으로 제1회 공판 기일 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조문에 나와 있지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증거 보존은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원래 수소법원에서의 증거조사는 1회 공판 기일부터 증거조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공소 제기 전이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바로 수소법원에서 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증거 보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아직 수소법원에서 증거조사를 안 하니까. 그때까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소 제기 전임을 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할 거, 공소 제기 전이 아닙니다. 공소 제기 전은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바로 제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증거 보존이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수사 개시 후 제1회 공판 기일 전이라면 공소 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에 바로 4번 보시면 자, 바로 피의자가 형사 입건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1회 공판기일 이후에 절차에서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1회 공판 이유는 당연히 알겠어. 왜? 법조문상은 일단 1회 공판기일 전에 청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전문의 해석상 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형사 입건되기 전에는, 자, 다시 말하면 일단은 증거 보존은 이른바 일단
형사 이건이 돼야 돼. 피의자가 돼야 돼. 피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형사 이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4번도 의미가 있지만 판례가 나오네요. 판례. 자, 우리 1번 판례. 자, 우리 교재 253페이지. 형소법상 180도 증거보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알겠죠? 피고인, 아까 청구권자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가 형사 이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이건 되기 전이라면 피의자가 아니야. 피의자가, 이건이 되면 피의자가 되니까 바로 피의자가 청구해야 되니까 형사 이건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 좀 이따 이건 보겠지만 이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존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증거보존은요, 이른바 할 수 있는 것이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바로 판례, 2번 판례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 보존이란 공판에 있어서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해야 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공판 전에 미리 증거를 수집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1심 1회 공판 기일 전에 하나여 허용되기 때문에 재심 청구 사건이라든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항소심 이런 경우는 다 1심 판결 후죠. 그러니까 이른바 항소심 물론이고 재심 청구 사건에서도 증거 보존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1회 공판 기일 전, 1심에 1회 공판 기일 전만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판례로서 의미가 있고 그걸 써놓은 것이 5번이죠. 그 이후에 5번. 자, 그 다음에 증거 보존의 절차. 첫째, 증거 보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직권이 아닙니다. 증거 보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첫째, 청구권자가 검사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는 거. 이거 조심해. 그러니까 바로 원래 증거 보존 제도가 원래는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지만 검사도 우리 현행법은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검사도 청구권자다. 그래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라는 거. 다음에 2번 피내사자. 피내사자는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형사 입건되기 전에 피내사자라든지 시험에 잘 나와요. 피내사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형사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돼야만 되니까 입건되기 피내사자는 청구권자가 아니고요. 또 피해자라든지 또 여러분이 유감스럽지만 사법경찰관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검사라고만 돼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다만 청구권자,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청구권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검사로 하여금 청구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다음 이제 증거보존의 특례 기억 니은 동그라미 하시고 참고로 우리 시험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21년 2년 전에 경감부 시험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 바로 아까 사법경찰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청구권자가 아니었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두 개가 있는데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그러니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피해자는 청구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피해자라든지 법정대리인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경찰도 피해자가 공판길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26조에 따른 촬영한 영상물 그 밖의 증거물에 대해서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소법 184조 1항 증거보존의 청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요청을 해. 그랬을 때 요청을 받은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증거보존을 청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경감부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 기억이. 그러니까 특례로서 증거보존 특례란 말은
원래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인데 바로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라든지 법정 대리인, 경찰은 조심할 거 청구권은 아닙니다. 청구권자는 아니야. 그러나 이런 경우는 검사에게 바로 증거 보존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경찰도 똑같아.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어. 이건 이제 성폭법상의 바로 경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두 개를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청구의 방식,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보존 청구는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해야 되는데, 이때 다시 말하면 증거보존 청구는 수소법원이 하는 거 아니야. 공소가 제기돼 갖고 지금 수소법원이 있는데 수소법원이 지금 증거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래 공판 기일 전부터 증거조사를 해. 그런데 그 전에 증거보존에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수소법원이 아닌 독립된 바로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존을 청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이지 수소법원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이제 그 1호, 2호, 3호, 4호는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에 대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증거보존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의신문, 그리고 감정을 하게 되는데, 압수에 관해서는 압수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바로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수색, 검증에 대해서는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3, 4는 현재지야. 그러니까 소재지 또는 현재지야. 현재지. 증의신문에 대해서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 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에 관할하는 바로 지방법원 판사에게. 알겠죠? 참고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2번 청구사의 소명에서 기억, 증거보존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증거보존 청구서인데,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이요, 원래는 형사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돼. 왜?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나중에 했냐는 자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형사소송 절차의 확실성 때문에 이 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은 어떤 경우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헷갈리는데 미리 알아두십시오. 원칙은 뭐라고? 서면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서면으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이게 절차의 확실성을 위해서 딱 3개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는 경우가 있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뭐가 있을까? 첫째, 형사소송 절차에서 서면이나 구술로 해도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면이 아니라 구술로 하는 경우도, 구두로 하는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첫째, 뭐가 있어? 고소. 두 번째, 고소. 다음에 두 번째, 고발. 똑같아. 고소, 고발은 서면, 구술로 해. 또 하나. 그렇죠. 자수. 좋아. 이렇게 3개. 고소, 고발,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해. 나머지는 다 서면이야. 그리고 혹시 문제가 났을 때 이것 빼고 서면 또는 구술로 그럼 틀린 거야. 알겠죠? 서면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니은 번호 동그라미, 증거보존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가 아닙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야.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보니까 증거보존을 청구하면은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X. 서면으로. 구술은 안 돼. 이런 법조문 문제. 다음에 청구의 내용.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압수, 수색, 검증, 증의신문, 감정의 바로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5가지만 증거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피의자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은 청구할 수 없고요. 3번 조심할 거, 공동 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은 안 돼. 그러나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가능해. 왜냐하면 명심할 거, 앞으로 우리가 증거 파트에서 보겠지만 우리 형소법상 공범이나 공동 피고인은 남이야. 타인이야, 타인.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른바 공동 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당연하겠죠. 생각해봐. 공범죄라 얘기해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름 죽어버리면, 이름 검사 입장에서는 바로 공범자가 죽어버리면 이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왜? 공범자의 자백이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공범자의 자백이야, 지금. 그런데 이름 죽어버리면 끝이야, 이제. 그러니까 공범자의 자백도 미리 받아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항상 명심할 거, 형사법상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은 남이라고 생각하면 돼. 타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 판례 1번, 2번 다 시험에 잘 나오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2번,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증거 보존을 위해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지, 알겠죠? 바로 필요적 공범 관계,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도 포함되니까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술해죄와 증례죄, 술해 증례죄가 필요적 공범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왜? 생각해봐.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려면 주는 놈이 줬다고 하면 이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이러면 부정할 거라고, 분명히. 공무원은 뇌물 받은 적 없대. 근데 준 놈이 줬다게. 그럼 이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준 놈이 지금 사기가 임박했어, 지금. 사기가 임박했어. 또는 해외로 이주하려고 그래. 그럼 이름 없으면 이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준 놈, 뇌물 공여자를 미리 일회 공판 길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때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바로 그게 2번이야, 2번. 2번이 그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225페이지 증거 보존의 처분. 자, 둘 중에 하나. 일단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각 결정을 하거나 증거 보존을 실행해야 되는데, 기각 결정이 중요합니다. 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부적법해. 또는 필요가 없어. 증거 보존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뭐 부적법한 경우는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했다든지, 또는 뭐 일회 공판 기일 이후에 청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적법해. 또는 이른바 필요 없어.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면 바로 청구 기각 결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자, 조심할 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의문점이 들어요. 의문점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2합번에 구속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구속영 청구, 알겠죠? 또 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할 수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런데 여기도 판사잖아, 지금. 여기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고 법원의 결정도 아니야. 그런데도 여기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왜냐? 아예 법에 184조의 명문으로 규정이 돼 있어.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의 184조 사항에 바로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니까, 3일입니다. 3일에 항고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아까 말한 수임 판사의 재판에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바로 이 길이야. 그러니까 다 안 돼. 원래 수임 판사에 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는데, 수임 판사 재판 중에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증거 보존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입니다. 알겠죠? 기간도 중요합니다. 3일 이내에 바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증거 보존 실행. 청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별도의 결정 없이 그냥 증거 보존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판사의 권한 2번에 1번만,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증거 보존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공판 절차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3번 또 하나, 판사는 증인신문의 전제가 되는 소환을 할 수도 있고, 소환, 바로 증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로 이른바 증인이 될 사람을 소환할 수도 있고, 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바로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소환받은 사람은
출석 의무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에 3번 당사자의 참여권. 1번 동그라미 증거보존 절차에서 판사가 압수수색 검증 증심을 할 때는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2번 증거보존 절차로 증심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것들 1번, 2번을 소프트하게 한번 보시고 판례 1번, 2번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해가지고 바로 1번 판례 보시면 넷째 줄 보시면 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문 조서에 증거를 했으면 동의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의가 했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영장 위반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는 바로 설사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했다면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 판례. 그리고 반대 판례도 있죠. 아예 바로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 조서에 증거조서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했어. 이의 했다는 건 동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죠. 이의 신청을 한 경우는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구별하시기 바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에는 바로 이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통지해가지고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만약 통지하지 않아가지고 참여하지 않고 증거 보존을 했다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증인신문 증거 보존 조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소법원에서 그걸 이제 가지고 증거조사를 증인신문 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참여권이 보장이 안 돼 있어. 근데 여기가 경우에 따라 다르더라. 일단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작성된 증거보존 조서라도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를 했어. 그러면 이건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의 신청했어. 그러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좀 해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4번 증거보존 후의 절차. 여기 보시면 첫째 증거물의 보관과 열람 등사인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오는 거야. 증거물의 보관은요. 보십시오. 이것도 당연히 법조문입니다. 증거보존 절차에서 압수한 물건 또는 작성한 조서. 우리가 아까 압수도 할 수 있고 또 뭐 증인신문도 가능하니까 압수한 물건이나 작성한 조서, 압수수색 조서나 증인신문 조서 등은 증거보존을 한 키워드 증거보존을 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험에 나올 때 두 개를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수소법원에 마치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수소법원에서 할 것을 미리 땡겨서 하잖아. 그러니까 수소법원에 판사가 이제 했는데 원래 수소법원에서 할 것을 내가 땡겨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작성한 증거물, 수집한, 압수한 물건이라든지 또는 이런 조서 등을 수소법원에서 보관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소법원에서 이제 제1회 공판 기일에 되면 증거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수소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조사 이제 신청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바로 꺼내가지고 보면 되겠는데 아니야.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증거 보존을 한 판사가 속하는 법원이야. 그러니까 그 판사가잖아 지금. 그 판사가 속하는 법원에 보관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또 틀리게 하는 거. 당연히 이게 잘 나와. 검사에게 송부한다. X. 검사에게 송부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판사가 보관하는 법원에 보관해야 돼.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 보존의 성질 때문에 그래. 증거 보존의 성격은 수사의 성격이다. 공판의 성격이다. 공판의 성격이라니까 원래 수소법원에서 해야 될 것을 땡겨서 판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법원에 보관하는 것이지 검사에게 송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또 증거물의 열람 등사도 중요합니다. 자, 1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당연히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서류와 증거물을 바로
이 피의자 변호인 등이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것도 수사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게 수사 서류를 갖게 되면 이건 수사 서류가 돼. 수사 서류는요,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열람 등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사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사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거조사 1번,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 보존 절차,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증거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경우로 대표적인 것이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는 법관이 작성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311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걸 볼 겁니다. 다음에 2번 증거조사. 조심할 거. 그러면 당연히 지금 판사가 증거 보존을 해놨어. 그래갖고 예컨대 증거물을 압수했고 또 이른바 증인 신문을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해놨어.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이유가 뭐야? 실은 수법원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법원에서 어차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해서 판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보관하고 있어 지금? 수법원에서 보관한 게 아니라 판사가 속하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누구도 말 안 해. 검사도 안 하고 피고인 피의자도 말 안 하면 수소법원에서 야 혹시 누구 이거 증거 보존한 거 없어? 해갖고 연락해서 수소문해가지고 가져옵니까? 안 그렇죠. 그래서 자 증거조사, 증거 보존 절차에서 보존된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사 등이 수소법원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해야 됩니다. 바로 수소법원에 합의를 하면 재판장님 공판 기일 전에요 판사한테 증거 보존을 신청해가지고 증거 보존을 했는데 이것 좀 증거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왔고 증거 조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증거는 있겠죠 이제. 그래서 바로 신청해서 증거조사를 신청해야 되고 수소법원은 증거 보존을 한 법원으로부터 기록과 증거물을 송받아 증거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B급으로 관련 판례 잠깐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공소 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 보존 청구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을 한 법관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사가 증거 보존 청구에 의해서 증인 신문했습니다. 형소법 17조 7호에 의한 전심 재판이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한 법관은 바로 이게 제척 사유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경우에 즉 증거 보존한 판사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 보존에 관여했다 해가지고 바로 이 수소법원에서의 바로 재판으로서 수소법원의 판사 법관으로서 제척 사유가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법원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와 비교할 것이 제2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상반된 게 있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열람 등사 이건 있고 증인신문은 안 돼. 증인신문 안 돼. 어디냐? 이게 안 되고 또 아까 말한 이른바 보관도 바로 지금 보게 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사에게 송부해야 돼. 그리고 제척사유도 달라. 아까 말한 증거보존은 제척사유가 안 되는데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제척사유가 돼.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이걸 시험에 이제 출제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의 수상의 증인신문이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크게 나누면 184조의 증거보존하고 지금 이른바 221조 2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넓게 말하면 수상의 증거보존인데 증거물이 두 개가 있는데 184조의 증거보존 그리고 지금 나오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인데 이걸 우리가 원래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와 비교해주고 수사상의 증인신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수사상의 증인이라고 하고 또 이걸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법조문 보면 제일 위에 221조 1항이 나오네요. 이걸 여러분이 이미 봤어요. 제3대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 아닌 자가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참고인 신문이죠. 참고인. 이 피의자 아닌 자가 참고인입니다. 피의자 신문, 참고인 신문이고, 이때 이제 여러분 오랜만에 듣네. 그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은 동의 필요 없는데 참고인 신문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이런 있는데 이게 지금 참고인 신문이야.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 알겠죠? 참고인 조사. 지금 우리 그 220조가 참고인 조사인데 참고인 조사의 경우 피의자 신문을 받지만 참고인 조사 당연히 의무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도 없고 진술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참고인이 그 범죄 사실을 우리 책에 나있는 것처럼 이른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이른바 참고인. 쉽게 말하면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 알겠죠? 살인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바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출석했는데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어. 이때 이런 자들에 대한 바로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해가지고 판사가 이 자들에 대해서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판사가 이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른바 신문을 하는 것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 서론 보시면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란 범죄, 중요한 거 모든 참고인이 아닙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입니다. 이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여기는 시간적 한계 똑같아. 제1회 공판기일 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여 검사의 청구. 여기는 봐봐. 청구권자가 누구만입니까? 검사만입니다. 다른 데는 피의자, 피고인도 포함되지만 안 돼. 여기는 그냥 검사, 사법경찰관도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여기도 판사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강제처분을 우리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밑에 2번 증거보존과 구별할 개념 해가지고 자, 증거보존, 아까 180 증거보존하고 지금 보고자 하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즉 수상 증인신문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지금 나와 있죠. 공통점 6개, 뭐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는 거, 2번 수도법원 위에 판사가 한다는 거, 판사가 의해서 행해내는 거, 또 바로 4번에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는 거, 5번 작성된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잘 나오죠. 차이점이 우리 258비 차이점, 특히 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청구권자도 다르고, 그죠? 참고인 증인은 검사만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증거 보관. 미리 말씀드리지만 증거 보관, 증거 보존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 판사가 소속한 법원이 보관하지만, 그러나 참고인 증인신문은 좀 이따 보겠지만 검사에게 증인신문 조서를 송부합니다. 두 번째, 열람등사권도 차이가 있어요. 금방 우리가 봤던 180일 증거보존은 증거 등사 인정되죠? 인정인데 반면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검사의 그 증인신문 조서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불법 방법, 아까 말한 증거 보존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불법 방법이 없습니다. 제척사유,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 보존을 한 판사는 제척사유가 안 되지만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제척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었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옛날
현직 출제할 때는 이것들을 굉장히 출제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 보면 좀 옛날 기출문제들 2018년 이전의 기출문제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그런데 지금 시험은 조금 출제 가능성이 떨어졌어. 이것들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암기성도 좀 있다 보니까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184조의 증거보존은요. 공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소법원에서 해야 될 것을 미리 땡겨가지고 판사가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 봐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대강 여러분이 의의에서 봤지만 원래 누가 해야 돼?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 조사는 누가 해? 수사기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참고인 수사기관이 하려고 하는데 이놈이 안 와요. 왜? 임무수사니까 출석 의무가 없고 진술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수사기관에서는 강제할 수가 없어요. 증인은 여러분이 그 법관이 증인은 구인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구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인이 조사하려고 출석을 요구했더니 안 와. 구인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안 오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해? 피의자 신문할 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영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안 와? 너가?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임무수사 아닙니까? 출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데요? 괘씸해 안 해? 괘씸해. 그러니까 그래 안 와도 돼. 대신 우리가 잡아갈게.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소갑차 갈게. 그럼 미리 와 있습니다. 그게 피의자 신문이지만 여러분이 기억나시면 체포영장은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때 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를 강제할 수도 없어요. 이행을 강제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참고인은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범죄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명백한 사실 바로 이른바 참고인이야. 이럴 경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끌고 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을 검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 판사한테. 이건 이거야. 나 대신, 그러니까 이 증인신문은 수소법원이 해야 될 것을 미리 판사가 땡겨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해야 될 것을 검사 대신 판사가 해주는 거야. 야, 판사야, 나 부탁하다, 야. 부탁을 하자. 이놈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안 나온다, 야. 안 나오는데 너가 미안하지만 불러가지고 좀 조사해 줄래? 이렇게. 그럼 왜 문제가 되냐면 판사가 증인심을 챙겨버리면요. 바로 법원에서의 증거수가 똑같기 때문에 증인은 구인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검사는 구인할 수 없지만 그 판사는 참고인이 안 나오면 구인을 할 수가 있어. 또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로 이 증인신문은 참고인이나 증인신문은 수사의 성격을 갖는 거야. 검사 대신 해준 거라니까, 판사가. 알겠죠?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수사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는 수사 서류는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열람 등사를 허용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수사 서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고인을 지금 증인을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증인신문을 했잖아. 이때 증인신문 조서는 수사 서류라니까. 이름은 판사지만 검사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준 거야. 그러니까 검사한테 송부해야 돼. 그래서 검사에 송부하는 거야. 이런 바로 공판의 성격과 수사의 성격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애워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우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애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실은 그래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경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하기. 특히 경찰하기 여자분들이 어려워해. 어때? 어려워? 경찰하기 왜? 몰라. 경찰마다 좀 다르지만 여자분이 나는 쉬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 사람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수학 좋은 사람도 있고 수학. 형법으로 따지면 학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면 학설 그러면 좀 보통 싫어해. 근데 학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게 재밌대. 논리 따져가면서 뭐 이렇게 소설, 다설 나오고 막 이런 그것도 재밌을 수도 있어요. 수학도 좋아. 수학은 항상 정확하대. 수학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싫어해.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근데 나는 그건 뭘 느끼냐면은 요즘 뭐 가끔 트롯 가수들 막 그 요즘 팬덤 형성되는데 나는 노래도 더럽게 못 불러. 내가 보면 객관적으로 따지면 노래를 못 불러. 자기들도 좀 아는 것 같아. 음색도 안 좋아. 목소리도 난 너무 싫어. 탁해가지고. 그런데도 2만, 3만의 팬덤이 모여요. 막 좋다고 난리야. 막 그래가면서 임자 붙어가면서 막 아주 강신도처럼. 사람마다 꼭 노래를 자기 취향이 있는 거야. 취향이. 그리고 노래도 어떤 사람은 고음을 잘 내는 걸 아주 가수로 진짜 가수로 쳐. 고음 못 낸 사람, 고음 불가. 그건 가수로, 나 같은 경우는 가수를 안 쳐요. 가수로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고음을 못 낸다는 것은 아무리 음색이 좋고 뭐 그러더라도 고개 소리 들어도 나는 진정한 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 내 생각에 대한 반박도 많아요. 소리만 깨끗 지른다고 그래. 나는 고음 잘 낸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팬들은 뭐라 하는지 알아? 소리만 깨끗 지른데 자기 가수가 고음을 못 내니까 그래. 그러니까 고음 못 내더라도 그냥 그 부드럽게 한마디로 부드러운 노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다니까. 막 이렇게 고음 내면 좀 시끄럽잖아. 그렇게 싫어해. 대신 조용한 노래. 그래서 우리가 뭐 혹시 아시겠지만 뭐 포레스탈라 알아? 얼마나 잘해.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 잘한다고 막 이렇게. 다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조용한 고음 없는 조용한 것 있잖아.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또 그 팬들도 많아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내가 여자분들을 말했는데 왜냐면 왜 여자분을 들었냐면은 여자분들의 두뇌 구조상 암 기력이 좀 남자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우는 걸 여자분들이 끈기 있게 잘 못해. 근데 경찰학은 암기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경찰학이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더 잘해요. 남자들도 애우는 걸 잘하는 것 같아. 두뇌 구조상 그런다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애우는 과목이도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팁으로 좀 어떤 정도 이해가 되면 애우기가 쉽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암기상이고 여러분이 애워가지고 맞추면 돼. 맞추면 되는데 그때도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공판의 성격, 수사의 성격을 알면 이것들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굳이 암기할 필요도 없고 헷갈리지도 않고 그런 의미를 가지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제도적 취지 아까 말했죠. 참고인 조사는 의무수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인은 출석 의무도 없고 진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갖고 이놈을 안 부르면 시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제도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격이 수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원래 검사가 해야 될 것을 판사가 대신하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검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검사가 할 것을 수임판사가 하는 검사를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184조의 증거보존은 원래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제도고 참고인 증인신문은 검사를 위한 제도야.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증거보존이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제도지만 우리 형소법의 규정에는 검사도 청구가전자로 규정되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요건이 나오고 있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바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가 요건입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의 대상은 참고인이죠. 그런데 그 참고인이 아까 말한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즉 증인신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참고인이고 참고인은 아까 있는 것처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바로 진술할 수 있는 자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인은 이해당하지 않아요. 감정인은 사실을 아는 자가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자는지. 그러니까 감정인은 포함되지 않고 참고인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범죄 사실이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의 의미 1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2번, 1번, 2번이 바로 그런 것들에 포함되니까 뭐 참고로 우리 판례에 가면 피의자의 소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놈. 알겠죠? 또는 참고인, 그 사람 말고 다른 참고인. 알겠죠?
다른 참고인,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는 안 될 지식을 갖고 있는 참고인의 소재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놈. 이런 것도 바로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게 판례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나와요. 그냥 어차피 법조만 알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서 이것들 1, 2번 한번 알아두는 것이고 3번 동그라미. 아까도 말했죠. 공범자나 공동피고인은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동범자 공동피고인도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뇌물수재, 뇌물공여죄와 관련 표적공범의 경우에도 바로 그놈을 불러가지고 증인신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재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뇌물공여자가 범죄수사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을, 유일한 사실을 아는 자잖아. 그러니까 공여자를 바로 불러가지고 공여자는 여기서는 참고인밖에 안 돼. 지금. 그잖아. 피의사건이 뭐라고? 뇌물수재라니까.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사건은 피의사건이 뇌물수사건이니까 공여자는 참고인이야.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인을 바로 불러가지고 참고인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른바 출석시켜가지고 증인신문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에 증인신문의 필요성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입니다. 자, 첫째 출석을 거부할 때 자, 2번 동그라미 자, 출석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어. 증언 거부권이 있는 자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증언 거부가 있더라도 참고인은 맞잖아. 참고인은 맞기 때문에. 그리고 증언 거부권이 있다는 것 뿐이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얼마든지 증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이 있는 참고인도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술 거부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자를 또 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2번 진술을 했지만 진술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진술 거부고 더 중요한 거 3번 앞에 별표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A급이야. 진술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해야 되는데 일단 진술을 했어.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는 경우, 이 키워드입니다. 진술 번복에 염려가 있는 경우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이 자는 진술을 거부한 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사가 참고인을 추천해서 진술했다니까 진술을 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판사에게 바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지금 말하고 있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아예 말을 한 적이 없어야 돼. 말했는데 번복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진술 거부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이게 3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봐봐. 헌법재판소도 보십시오. 둘째 줄. 헌법재판소도 참고인이므로 진술하였다면 그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도 일단 진술했으니까 진술 거부자가 아니니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A급입니다. 밑에 판례가 그것이죠. 그래서 이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기 마찬가지로 제1의 공판기일 전입니다. 아까 증거보정과 마찬가지로 제1의 공판기일 전에만 증인신문 청구가 가능하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증인신문 청구는 외부적으로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의 사실이 존재가 인정돼야 됩니다. 단지 내사 단계라든지 이건 안 돼. 외부적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피의 사실의 존재가 인정될 때 증인신문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260페이지 증인신문의 절차 일단 청구권자 1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보정과 달리 검사만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도 안 되고요. 다만 2번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해가지고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청구권자는 아닙니다. 청구권자, 판사 청구권자는 검사만이다. 그리고 청구의 방식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판사의 그
2번에 보시면 2번 동그라미 증의신문 청구는 공소제기 후라도 누구한테 한다고? 판사한테 하는 겁니다. 판사. 수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에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판사의 조치, 기각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보정 2번 동그라미 증거보정과 달리 바로 증의신문 청구의 기각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불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청구가 적법하거나 이유가 있다. 그러면 증의신문을 하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니은번 동그라미 증의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디귿번 증의신문 절차의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법원의 증의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증의신문의 대상이 되는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은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니은번 아까도 말했지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통지해야 된다는 거. 니은도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에 디귿번 통지를 받은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이 증의신문의 요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출석해야만 증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통지만 해주면 돼. 왜? 바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통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 그자들이 출석해야만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여 기회만 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1번 피의자 등이 참여했더라도 이건 그렇게 볼 필요 없네요. 리를 볼 필요 없고 다음에 이제 4번 마지막 참고인에 대한 증의신문에 대한 후의 절차 일단 증의신문 후의 절차가 나오고 있죠. 서류의 송부 자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 증의신문 청구에 대한 증의신문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서류 이른바 증의신문 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키워드 검사에게 송부해야 되고 옆에 법원에 보관 X입니다. 법원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수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또 동그라미 서류 열람 등사 아까도 말했지만 증거보존 절차와 달리 검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잖아 지금.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데 검사한테 주락해가지고 서류의 열람 등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능력 1번 증의신문 조서는 법관의 면전조서로서 311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거조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 신청에 의해서 수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끝에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참석할 수 없어. 제척사유야. 이거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지엽적이지만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네요. 목표는 수사의 종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수사의 종교를 좀 별로 양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수사의 종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 그 213페이지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니까 경찰 바로 이른바 1번 우리 213페이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그리고 2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 불복 방법인데 여러분이 항상 강의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 불복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야.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검찰항고하고 재정신청은 뜻 정도만 알면 돼. 뜻하고 뭐 청구권.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올 건 우리 경찰 시험에는 재정신청이야. 재정신청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할 때 어떤 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증거 들어가는데 증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 잠깐 보고 마무리하고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도 여러분이 문제풀이 바로 문제풀이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토요일도 10시부터 강의를 할 테니까 형법 총론책 가지고 오시고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내가 강의한 것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복습, 예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꼭 이제 문제집을 마스터할 수 있어야 되고 참고로 이제 이번에 우리 그 1차 뭐 시험이 좀 쉽다고 그랬지만 1차에 최종 이제 결산이 됐죠. 면접이 돼가지고 보니까 뭐 최종 커트라인 평균점 등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경 같은 경우는 서울이 한 230점 정도, 남경은
한 225점. 그런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르더라고. 오히려 경기 북부는 더 높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최저점이 최저점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경은 최저점 230점 맞아야 된다니까. 그죠? 그러면 만점 250점이잖아.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 뭐 여러분들이 뭐 형법 90, 형사법 90, 경찰학 90, 헌법은 다 맞아야 되겠네. 230점이니까. 그잖아. 그럼 좀 양보해가지고 뭐 둘 다 95, 95 그리고 헌법 뭐 40 이렇게 맞아야 된다든지 하여튼 20점 저밖에 없어. 근데 이게 뭐라고? 컷이라니까 컷. 컷이 230이야. 그럼 이제 평균 점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 점수는. 그럼 여러분이 240점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점. 그러니까 형사법에서 바로 뭐 그 5점, 95. 경찰학 95. 그러면 끝. 경찰학 다 맞아야 돼. 이게 정말 놀라울 좋습니다. 여러분이 40문제 중에 2문제 틀려야 95점이야. 이건 정말 실력자입니다. 아무리 시험에도 40,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봤던 거라도 95점 맞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경찰 시험도 컷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뭐 경찰 행정은 조금 경찰 행정 특채는 조금 쉽지만 이른바 왜 서울 우리 조교가 보니까 그것도 운이라니까 서울 그 경찰 행정 컷이 195더라고 195. 얼마나 차이가 있어. 우리 일반 채용하고 195야. 그러니까 경찰 행정이 훨씬 수준이 떨어졌어. 거기도 이제 형사법, 경찰학 보고 헌법 대신 범죄학을 봐. 근데 범죄학이 쉽거든. 범죄학이 쉬운데 헌법보다 쉬워. 그런데도 195야. 컷이. 얼마나 공부 안 했다는 거야. 195면. 그런데 우리 조교가 197.5를 맞았어.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인데 문제는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원래 이것만 따지면 필기만 따지면 떨어졌지 이제. 그잖아. 당연히 평균점이 안 되니까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경찰 행정 특채는 체력 검정이 패스제로 바뀐 거야. 패스제로. 근데 경찰 행정직은요 보통 여자분들이 70% 이상이 합격이에요. 피라밀. 근데 그분들이 완전 전멸해버린 거야. 패스제를 통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교가 오부지리로 그냥 합격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일단 일반 채용만 말한다면 220점, 230점이 컷이기 때문에 컷을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최저 점수가 그거라는가. 그러니까 평균 점수로 맞으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 과목에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바로 2개씩 틀려야 돼, 2개씩. 여자분들은 하나씩 틀려야 되고 헌법 하나, 경찰학 하나, 헌법 하나, 형법 하나 이렇게. 그래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뭐 외부적으로는 경찰 시험 쉽다 그러는데 뭘 쉬워? 나는 형사법을 90점 맞아도 높이 평가합니다. 실력자야. 형사법 90점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것도 떨어진다니까 90점 맞으면 95점 이상을 맞아야 돼. 그런데도 근데 뭐 쉬워 싶기는? 이게 뭔 쉬운 시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